연예인들이 발라드 상큼해 보이는 다행이네요. 자, 오늘은 소년이 온다 마지막 3주차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가 이제 원래 기재의 자유를 하려다가 그걸 못 거치고 이제 바로 소년이 온다로 왔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그 뚝섬에서 소년이 온다를 시작해요. 제가 미리 공지를 드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저께 이제 수업 끝나고 가다가 우연히 이제 학생분 한 분하고 같이 이 열차를 타게 됐는데 책을 잘 읽고 계시냐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힘들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소년이 온다가. 근데 전 전혀 몰랐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광주에 계셨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읽는 게 굉장히 힘들고 기억도 나고 그래가지고 좀 어려우시다고 그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노벨상 수상 그거 관련됐고 그래가지고 제가 대표작으로 했던 건데 또 그런 상처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걸 제가 잘 못해가지고 혹시라도 여기는 없어요. 예, 여긴 다행히 있네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감안해서 앞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이제 3주차 이야기일 텐데요. 지금 지난주부터 저희가 3장부터 해가지고 오늘 이제 5장, 6장 이렇게 들어갈 텐데요. 에필로그까지. 3장부터의 내용이 대부분 다 우리가 이미 봤지만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죠. 네, 그래서 죽은 자들의 이야기는 앞에 1, 2장에 모여있고 뒤에 3, 4, 5, 6장은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동호 대표적으로 이제 1장에 나왔었으니까 우리가 아는 이제 문제학 열사의 어린 시절을 대신한 동호라는 어린 중학교 3학년생이 학생이 한 명 나오고요. 또 그 동호회 옆에서 열심히 시체를 마무리하던 은숙이라는 그다음에 선주 이런 두 명의 학생이 나옵니다. 은주는 고3이어가지고 지난주에 저희가 은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같이 그리고 출판사에 들어가서 나중에 출판업에 뛰어들어서 또 사상서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다가 인생에서 즐겨야 할 것들을 전혀 즐기지 못한 채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보게 될 동호와 함께 그 상무관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선주, 네, 선주죠. 미싱사, 양장점에서 일하는 미싱사로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 선주 씨의 과거부터 우리가 먼저 보게 될 거예요. 선주 씨는 과거에도 서울에 있는 방직 공장에서 일한 걸로 나오죠. 그래서 당시에 방직 공장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착취 속에서 이들이 끔찍한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점차 이 조합 운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점차 이제 뭐랄까요 노동자 성을 띠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성이라고 하는 언니예요, 그렇죠? 근데 이 성이라고 하는 언니는 야학도 다니고 또 법도 공부하면서 이제 쉬는 시간마다 또 저녁 때 자기 동료들하고 같이 있을 때 동생들하고 있을 때 동생들에게 이제 간단히나마 야학 교육 같은 것들을 시켜주던 그런 인물이었죠. 당시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문명화가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경험하셨잖아요. 그 이전 세대는 어땠어요? 70년대 산업 일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농촌에서 올라와서 그렇죠. 기반도 없이 초등학교 졸업하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다니다 말고 서울에 올라와서 학생 게다가 서울에 올라올 때는 시골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막상 부딪히는 현실은 엄청난 착취, 그다음에 비인권적인 가발 공장 아니면 그렇죠. 방직 공장. 굉장히 비인권적인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근데 그걸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가족들의 생계를 자기가 책임지고 있고 여기 등장하는 정태를 키우던 정미처럼 자기 동생을 학비를 버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싫다고 해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해서 일을 그만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들들은 다 대학 보는. 게다가 뭐 공부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문맹도 높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70년대의 상황이에요. 전후부터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한 20년간 그런 우리나라의 상황이죠. 전후 세대 복구 상황은 차라리 더 조금 나았어요. 왜냐하면 원조를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더 나았는데 그 이후에 20년 뒤에 7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노동 착취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노동자들은 이걸 우리가 흔히 마르크스 철학에서는 소외라고 이야기하는데 마르크스의 노동자 성에 기반이 되는 것 바로 소외를 느끼게 되죠. 내가 뭐 때문에 일하지? 내 인생은 뭐지? 내 삶은 어디에 있지? 나는 기계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해오고 있는 질문이죠. 바로 본질과 형식의 문제죠. 본질과 형식. 노동자는 본질이 아니에요. 노동자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죠. 네.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인간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지 노동자는 형식일 뿐이에요. 인간으로 살기 위한 형식. 근데 만약에 노동자로 사는 것이 인간이길 포기한 삶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형식이 본질을 압도하는 상황이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부조리. 록강땡이 경험했던 구토가 바로 그 부조리를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 부조리 그 자체였어요. 게다가 당시부터 우리나라의 산업 일꾼들의 착취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샀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재벌들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재벌들은 엄청난 부를 통해서 자신들만의 어떤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가 뭐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 문명화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회의 전체적인 교양을 문화 교양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자기들이 뭐 그런 식으로 자신들을 합리화했다고 하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 책에서도 등장하지만 노동자들의 교양과 노동자들의 지식을 함양해 준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책에서는 성이 누나죠. 같은 노동자예요. 야학을 하던. 그죠? 서로 돕고 도와서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의 바탕에서 노동자 성이 생기게 되고 노동자 성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겠다.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노조를 결성하게 되죠. 그래서 7, 80년대 주로 우리나라에 노조가 결성되게 되고 그 노조 결성이 우리 오늘 보겠지만 부망쟁 같은 큰 사건으로 나오게 되고 대통령 하야라든가 그렇죠. 대통령 하야라든가 뭐 12주 결국에는 죽은 거지만 어쨌든 대통령제가 어느 정도 이제 군사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고 또 80년대의 그 끔찍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보게 될 이 선주의 이야기죠. 5장은 제목이 밤의 눈동자예요. 밤의 눈동자. 달에 대한 표현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옥상에 올라와서 같이 복숭아를 깎아 먹으면서 서로 이제 힘든 삶에 대해서 위로를 하다가 저 달이 마치 밤의 눈동자 같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들으면 어떠세요? 우리가 들었을 때는 밤의 눈동자, 달은 밤의 눈동자. 문학적인 표현 아니에요? 사적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섬뜩하게 느끼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죠. 밤의 눈동자는 뭘 의미하죠? 그렇죠, 감시. 근데 이 감시는 왜 이 어린 선주에게 무서움으로 다가왔을까요? 어린 방직공 선주에게 뭐가 무서워요? 자신들이 혹시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 않은지 감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뭐 관리반장, 그렇죠, 공장장 뭐 이런 식으로 불리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밤새도록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자신들이 감시받고 있다. 감시받고 있다는 다른 말로 뭐예요? 자유가 없다는 거죠. 네,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해요. 자유가 없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자유가 없다는 거. 좀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 제가 한번 자유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본 책을 기반으로. 총균세, 제라드 다이아몬드 총균세 이야기 기억나시죠? 총균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가 가축화라는 단계였어요. 근데 어떤 지역에서는 가축에 적합한 동물이 있었고 어떤 지역에서는 가축에 적합한 동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축에 적합한 동물이 있었던 지역에서는 쉽게 이 정착 농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대신에 가축화를 할 수 없는 그런 동물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축화를 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도 문명화가 늦어지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제라드 다이아몬드가 설명했었죠. 가축화의 조건은 뭐였어요? 뭐가 있어요? 성격이 좀 온순해야 돼. 또 생산량이 다산. 그렇죠. 많이 새끼도 많이 낳을 수 있어야 돼요. 또 갇혀 있는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살던 곳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마음대로 뛰어다니던 들판 같은 데서 살던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동물을 잡아다가 우리에다 넣어요. 심지어 당시에는 집 안에다가 귀중하니까 집 안에다가 이 동물들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물들이 그 안에 살면서 스트레스 상황이에요. 동물들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 상황인데 이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동물들도 고민하겠죠. 근데 그걸 견뎌내는 동물들이 있고 견뎌내지 못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걸 관찰할 수 있어요? 현상으로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동물이 잘 적응하고 있구나. 이 동물이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구나. 밥을 잘 먹으면 적응 잘하는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인간한테 공격하지 않으면 가장 핵심, 가축화의 가장 핵심. 쓰기를 많이. 그렇죠. 다산 아까. 교미할 수 있느냐. 감시하는 노동자가 있을 때 어쨌든 감시하잖아요. 자기 주변에 자기의 포식자가 있어. 인간이죠. 돼지, 말, 소, 양. 그들은 노동을 도와주는 도움이기도 했지만 노동력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먹기도 했죠. 그러니까 자신들에게는 자신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높은 서열에 있는 포식자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동물이 포식자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데 교미가 가능하겠어요? 포식자가 옆에 있어. 그런데 옆에서 교미를 해요? 가능해요? 동물이 근데 늑대는 스트레스상,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심지어 인간도 스스로 월경을 멈춘다고 하잖아요. 전쟁 상황 같은 데서. 우리가 어떤 책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디크 수압이 했던 우리는 우리 뇌다에 보면 당시 2차 세계대전 중에 여성들이 실제로 월경이 사라지는 증상 같은 게 있어요. 엄청난 외부 스트레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스로 이제 그 생산을 할 수가 없게끔 자기가 뇌가 호르몬을 조절해 버리는 거죠. 우린 동물이니까 기본적으로 동물이니까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포식자가 옆에 있는데 교미를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동물들, 그게 가능했던 동물들은 뭐가 됐어? 가축이 된 거예요. 밤의 눈동자는 자신을 감시하는 눈이죠. 물론 일할 때만 감시받으니까 라고 생각하면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노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밤에 잘 때도 노동자예요. 노동자들은 내일 아침에 당장 일어나서 일하러 가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미리 그 전날 주어지기 때문에 밤새도록 노동자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24시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노동자들이 우리에 갇혀있는 가축 같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들이 뭘 빼앗겼기 때문에?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에. 밤의 눈동자를 두려워하는, 선주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죠. 내가 인간답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눈동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낮에 있는 눈동자가 아니라 밤에 나를 보는 눈동자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17살이었다. 17살. 성희 언니의 옥탑방에서 노조 소모임을 마치고 옥상 한켠에 신문지를 펴고 둘러앉아 복숭아를 깎아먹던 일요일 봄밤입니다. 아주 낭만적인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듯하지 않니? 다른 밤의 눈동자래 하는 이야기를 성희 언니가 해줬어요. 모임의 막내였던 당신은 어쩐지 그 말이 무서웠다. 이미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선배야. 그래서 이미 오랫동안 좀 안 좋은 말이지만 가축화됐어. 자기는 이제 막 들어왔어. 자유로운 삶에서 이제 막 우리 안에 들어온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그 작은 이 선주라고 하는 동물은 무서운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저 검은 하늘 가운데 얼음같이 하얗고 차가운 눈동자 하나가 침묵하며 그녀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마. 함부로 마음대로 움직이지 마. 이런 거죠. 그 말을 들으니까 무섭잖아요, 언니. 선주가 하는 이야기예요. 당신의 말에 모두 까르르 웃었다. 그 옆에 있던 선배들은 세상에 너같이 겁 많은 애 처음 본다. 누군가 말하며 복숭아 조각을 당신의 입에 넣어주었다. 선주는 이때 복숭아 조각을 당신의 입에 넣어주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누가 넣어줬는지 기억을 못해요. 나중에. 네. 얼마나 무서웠으면 자기 입에 복숭아, 그 달디단 여름 복숭아가 들어오는데 그걸 누가 넣어줬는지 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달이다 무섭다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당시에 막 광주에서 상경에서 미싱사로 일하던 이 17살의 선주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끔찍하고 너무 무섭고 자신의 자유를 모두 다 빼앗겨버린 듯한, 감시자들의 눈에 둘러싸여서 빼앗겨버린 듯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매일같이 몸서리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70년대의 이야기예요. 7, 80년대 이야기. 어느 날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이후의 이야기예요. 선주는 방직 노동자로 일하다가 노조 사태를 겪어요. 그리고 노조 사태 이후에 끔찍한 통증, 그러니까 상처를 입고 나중에 복귀하지 못하다가 결과적으로 다시 광주로 내려가서 광주에서 다시 양장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안타깝게도 80년이에요. 80년 5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에 17살 때 서울에 있다가 그 뒤에 다시 광주로 내려가서 또 이 상황을 겪고 그 노조의 상황, 파업 상황을 겪고 또 동일하게 광주 상황을 겪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선주는 그래도 살아남아요. 그래서 선주가 살아남아서 나중에 이제 환경운동을 하는 그런 시민운동 사무실에서 아주 박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 힘든 일이에요. 녹취를 담당하는 일. 그러니까 회의 때 했던 이야기들을 전부 다 녹음해서 그걸 전부 다 녹취로 만드는 그런 일을, 아주 힘들고 고단한 일이고 아주 박봉의 일이죠. 자기 하나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은숙처럼, 그렇죠? 자기는 즐거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살아남았으니까 그런 죄책감 때문에도 더 힘들게 일을 하고 그랬던 인물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윤인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 전화를 하나 받아요. 자기가 5.18 시민군이었던 사람 중에 생존자들을 인터뷰하고 그걸로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생존자를 탐색하다 보니까 당신이 나왔다. 그래서 당신이 좀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증언해 줬으면 좋겠다. 나를 만나든가 아니면 녹음기를 드릴 테니 녹음이라도 해서 나한테 주면 그걸로 내가 논문을 완성하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쓰고 있는 논문의 주제와 심리부검의 초점으로 삼았다는 시민군의 이름을 듣고 당신은 침묵했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진수 같은 사람. 1시간 뒤 당신이 전화를 걸어 인터뷰를 거절했을 때 유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듬해 봄 그가 보내준 논문을 당신은 읽지 않았다. 그 논문을 쓰면서 인터뷰했던 10명의 시민군들을 다시 수소문했고 그 사이 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제 8명이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여성으로서 구속된 분들이 여럿 있었는데 고초를 겪으셨기 때문에 증언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증언이 있더라도 너무 간략해요. 고통스러운 부분은 거의 생략되어 있고 부탁드립니다. 임선주 씨. 이 책의 8번째 증언자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간곡한 부탁에도 그 끔찍한 고통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인터뷰는 못합니다. 감정을 담지 않고 당신은 대답했다. 기억이 그 이야기, 그러니까 윤으로부터 그 제안을 받은 이후부터도 지속적으로 자기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라요? 이제 그 제안 자체가 자신에게 80년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죠. 5월의 기억을. 그 모습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도려낼 수 없는 내 눈꺼풀 안쪽에 박혀서 마치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눈을 감아도 보여. 눈을 감아도 지울 수 없는 기억. 그런 걸로 나에게 남아있다. 그래서 그걸 떠올리는 것조차 힘들다. 당신의 악몽은 차갑거나 고요하다. 흔적 없이 피가 마르고 뼈가 풍화되어 사라진 후에 어떤 장소다. 그런데 정작 선주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기억이 아프지도 않아 이제. 고통스럽지도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차갑거나 고요하다. 이제 거기서 완전히 자신을 뭐랄까요? 그 기억 안에서 죽여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기억 속의 자신은 죽은 거예요. 고통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살아남은 자는 뭐예요? 그러면 살아남은 자신은 죽은 자신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죽은 기억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질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형식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껍질뿐인 인간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게 선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박 팀장은 농담적으로 당신에게 말했다. 임 선생님은 걸어다니는 검색 엔지니어군요. 왜 이야기를 넣는지. 여러분이 한강 작가라면 왜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임 선생님, 임선주 씨는 기억력이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녹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와서 그때 그 회의했던 자료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바로바로 즉각 그 자료를 찾아서 준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뭐가 좋아? 머리가 기억력이 좋아. 그런데 뭘 기억하기 싫어? 그날 그렇죠. 근데 너무 기억력이 좋은 거야. 너무 끔찍한 거죠.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넣은 거예요. 남들은 그게 굉장히 큰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박 팀장이 농담적으로 임 선생님은 걸어다니시는 검색 엔진이시고 칭찬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자기의 상처죠. 오히려 차라리 잊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잊혀지지 않아요. 성희 언니는 나와 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 노조에 있을 때 자기의 노조 교육을 시켜주던 자기의 높은 선배, 자신을 항상 숭고하다고 이야기해주던, 고귀하다고 이야기해주던 그 선배는 교회에 다녔다고 해요. 신을 믿는 거죠. 신께 의지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자신은 신을 믿지도 않아. 그리고 신이 자신을 그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살려주지도 못했어. 신이 있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그 80년 5월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희 언니는 나와 달라.
언니는 신도 믿고 인간도 믿으니까. 난 한 번도 언니에게 설득되지 않았어.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본다는 존재, 신이죠. 그 존재를 믿을 수 없었어. 주기도문조차 끝까지 소리내 읽을 수 없었어. 왜냐하면 거기에 무슨 말이 나와요? 마지막 구절이죠.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한 것 같이. 예수가 한 기도예요. 내가 나를 죽인 사람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아버지도 내 죄를 사할 거라니, 우리들의 죄를 사해 줄 거라니. 근데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누구도 용서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난 아무것도 사하고 싶지도 않고 사함 받고 싶지도 않아. 내가 살아남았다는 거에 대해서, 그 죄스러움에 대해서 사함 받고 싶지 않고, 또 누구를 사하고 싶지도 않아.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선주의 입을 빌어서 한 일종의 독백으로 이 책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탈릭체로 쓰여져 있죠, 이 책에는. 근데 읽다 보면 마치 뭐처럼 느껴져요? 한편의 시처럼 느껴지죠. 한강 씨의 그 장문 능력 중에 하나, 문학적인 능력 중에, 소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는 것인 것 같은데 그걸 한편의 시처럼 느껴지게끔 우리한테 다가오게 하죠. 특히 마지막 구절은 정말 그렇지 않아요? 난 아무것도 사하지 않고 사함 받지 않아. 이렇게 어떻게 운율까지 맞춰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선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성희 언니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나중에 서울에 다시 올라오고 난 다음에 성희 언니를 만났을 때, 일하면서 그 시민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만났을 때 제안을 많이 받았대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한 증언을 좀 해달라, 이런 윤회 제안 같은 제안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항상 거절했던 거예요. 왜냐면 고통스러운 기억이니까. 근데 성희 언니는 항상 자신을 설득한 거죠. 야, 네가 살아남았으니까 너뿐이 그걸 증언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증언해서 그 기록을 남겨놔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 상황을 잊지 않고 기억할 거 아니야. 나중에 시대가 지나서 대통령이 죽고 난다면, 전두환이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면서 네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고통스러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성희 언니가 계속 해요, 옆에서. 그런데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야, 자기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은 은숙처럼, 자기의 삶은 뭐예요? 삶 자체가 버린 상황이에요. 그렇죠? 삶 자체가 벌이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벌. 근데 사실 죄도 아니죠. 어떤 죄예요? 살아남은 죄예요. 동료들과 함께하지 못한 죄. 이것 때문에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그 죄스러움 때문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 은숙 이야기 기억나시죠? 고기와 생선도 못 먹어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살아남은 죄라는 게 그런 거죠. 벌을 받고 있는 자기 삶은 지금. 그런데 나에게, 이 벌을 받고 있는 나에게 남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뭘 하라고 하는 거죠.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성희 언니하고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5장의 내용은 실제로 이 성희 언니와 화해를 시도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죠. 나중에 성희 언니가 이 큰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언니의 병문안을 가는 그런 장면으로 큰 줄기가 만들어져 있어요. 서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서사 안에 성희 언니를 용서하러 가는 그 길에 지금 아까 윤회 제안을 거절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자기가 왜 윤회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고 그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삶을 벌처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지속적으로 자기가 떠올려요. 그 과정을 이 책으로, 이 장으로 적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신의 최초의 고백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나는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 받아서도 안 돼. 이 얘기. 견디는 것은
당신이 가장 잘하는 일이다. 결국 삶은 벌이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죽지 않는다면 견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벌을 받고 견뎌내야만 하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선주의 숙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런 삶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해요. 노예보다도 못한 삶 아니에요? 네. 견디는 것은 당신이 가장 잘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선주에게 한 가지 뭐랄까 자신만의 독특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독특한 하나의 특성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아주 근면한 거야. 너무 근면해. 이 사람은. 당신은 하루에 15시간 일했고 한 달에 이틀 쉬었다. 봉급은 남자 공원의 절반이었다. 잔업수당은 없었다. 하루 2알씩 타이밍을 먹어도 잠이 쏟아졌다. 방직 공장에서 일할 때. 이 버티는 능력 어디서 배웠어요? 17살 때 방직 공장에서 일하면서 배운 거야. 습득한 능력이야. 그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그 능력이 결국 5.18 이후에는 자신이 죽지 못하고 살아가게 만들 이유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끊임없이 미신기를 돌려야 되니까 잠을 자면 안 돼. 졸면 어느 순간 손가락이 박히는 거죠. 저희 장모님이 그 미싱을 하세요. 지금은 이제 그 일을 그만두셨는데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계속 한 10년 정도는 젊으셨으니까 10년 정도는 계속 그 일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전화가 너무 다급하게 이제 아내는 회사에 있으니까 너무 다급하게 전화가 왔죠.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미싱 거기.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에 계시니까 나보고 먼저 가 있으면 자기가 대충 일을 마무리하고 빨리 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먼저 갔죠. 그래서 응급실에 집 근처에 있는 응급실에 찾아갔어요. 근데 의외로 이제 너무 평온하게 계시더라고요. 계시더니 이게 여기를 이만큼 붕대를 감고. 근데 이제 그건 임시 조치고 119에서 와서 했던 임시 조치고 실제로는 이제 그걸 풀어서 이제 꼬매야 되는 거죠. 봉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바늘에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여기를 이렇게 지나간 거죠. 그래서 이게 떨어져 나갔어요. 뼈가 보일 정도. 이렇게. 이렇게 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됐는데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제가 너무 놀라니까 오히려 장모님이 이제 괜찮다고 괜찮 다 조치를 취해서 괜찮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크게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까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의사가 이제 와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봉합을 하는 차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풀잖아요. 근데 보호자 같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안 왔어 아내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간 거죠. 수술실에. 그래가지고 봉합 상황을 이제 봐야 되니까 이걸 풀었어. 너무 끔찍한 거야. 풀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끔찍한 게 뭐냐면 마취만 대충 하고 손가락 끝이잖아요. 마취만 대충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그 자리에서 그냥 꼬매요. 소독하고 드레싱하고 난 다음에 그냥 꼬매요. 근데 그걸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이걸 당겨서 꼬매는 거예요. 살과 살을 당겨서 꼬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아픈 거죠. 손가락 끝이 엄청 그래가지고 마취도 안 해? 마취를 하죠. 마취를 하는데 그걸 이제 당기니까 그걸 눈으로 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저도 보고 의사는 이제 그걸 하고. 그런데 그때는 정말 비명을 지르시더라고요. 그런 끔찍한 상황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게 그 미싱, 기계, 공업용 미싱으로 하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업용 미싱은 그냥 우리가 쓰는 가정용 미싱하고는 힘이 차원이 달라요. 가죽도 받고 막 그러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 피부가. 그걸 견뎌내기 위해서 그렇게 당하면 안 되니까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 모습을. 밤새도록 그 미싱기를 돌리니까. 그래서 하루 2알씩 타이밍은 잠이 안 오게 하는 각성제야.
어린 17살짜리가 하루 2알씩 타이밍을 먹고 그걸 졸음을 쫓아가면서 그걸 돌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골이 난 거예요. 참는 거에는. 견디는 거에는 이골이 난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80년대에 그 일을 하셨던 분들은 견디는 게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이골이 났어. 네. 그런데도 남자 공무원의 절반뿐이 받지 못해요. 그래. 잔업장도 없죠. 우리 세대 네, 맞아요. 그랬어. 선체로 잠들면 작업반장이 욕을 하거나 뺨을 쳤다. 이게 바로 밤의 눈동자죠. 네. 자기가 선체로 잠이 들었어요. 못 보잖아요. 잠들었으니까. 그때 따기가 날라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밤의 눈동자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아시겠죠. 자신에게는. 물품을 빼돌릴지 모른다는 이유로 퇴근하는 여공들의 몸을 수색하던 경비들. 브래지와 언저리를 더듬을 때 느려지던 그들의 손. 그런 치욕을 견디면서 살았죠. 기침, 잦은 코피, 두통, 가래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거무스레한 실밥 덩어리들이 이 목구멍에서 튀어나올 정도의 그런 아주 안 좋은 환경이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골이 난 거예요. 견디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고 진수처럼 죽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었어? 신숙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선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자기를 괴롭혔던 능력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괴롭힐 때 받았던 고통 때문에 자기가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을 살고 있는 게 당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항상 이야기하던 게 있어요. 성희 그 언니가 이 선주에게 항상 얘기해주던, 자기들에게 교육하면서 자기들이 받았던 교육, 야학에서 배웠던 노동자성, 노동교육, 정치교육 이런 것들에서 항상 대학생들이 강조했던 거, 인권이죠. 우리는 고귀. 네. 이걸 항상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귀해. 성희 언니는 자주 그렇게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똑같이 고귀해. 그리고 노동법에 따르면 우리에겐 노동자성, 정당한 권리가 있어. 네. 이 법을 위해서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대. 그러니까 이 법을 지켜서 우리를 지켜주려고 한 거고, 우리의 권리를. 그 권리는 누군가의 목숨값으로 얻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고귀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정말 고귀한 모습이에요? 산업수당도 받지 못하고 성적인 치욕도 당하고 게다가 폭력도 당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교양으로 여러분은 고귀한 인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과연 받아들여질 것인가 라는 거죠. 근데 그 교육이 선주를 살아남게 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이 교육 때문에 선주가 5.18 때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교육이 없었다고 한다면 선주는 무서워서 숨어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선주의 이야기가 이제 1장에 잠깐 나오잖아요. 그 양장점 주인이, 선주가 일하던 양장점 주인이 가족들하고 같이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양장점이 닫은 상황이야. 그래서 선주가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시내를 돌아다녀요. 근데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우연찮게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하고 합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합류의 모습을 보면서 떠올렸던 게 뭐예요? 성희 언니가 자기에게 해줬던 교육이죠. 노동교육. 그래서 당시에 이제 광주를 상상하면서 광주의 기억이 이 선주에게 떠오르는데, 그 노동자들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광장에 모일 것을 독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봐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자기가 17살 때 했던 노조 활동을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나와 같은 사람들이다,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다라는 동질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선주도 5.18의 현장에 주축으로 뛰어들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대가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살아남았기 때문에 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 실제 이 책에는 사실들이 나와요. 부망쟁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이 부망쟁 이야기의 촉발점이 된 사건이 바로 YH 사건이에요. YH 공업이라는 사건이 가발 회사, 가발 공장. 어렵게 배운 기술로 3년 만에 미싱사가 됐을 때 당신은 21살이었다. 그해 가을 당신보다 어린 여공이 야당 당사에서 신민당 당사죠. 그때 당시에 이제 신민당 당사의 총재가 김영삼 씨였어요. 그래서 김영삼 씨가 이들이 이제 회사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농성할 곳이 없으니까 당시의 야당 가장 큰 야당이었던 신민당이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니까 당시에 김영삼 씨가 나와가지고 이제 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자기의 당사를 빌려주고 당사에는 함부로 경찰들이 못 들어올 테니까 여기에서 시위를 하고 발표를 하십시오. 언론을 불러드릴 테니까 이렇게 된 거죠. 당시에 뭐 유명한 사건들 많이 있었죠.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당시에 김영삼 총재가 신민당 총재가 여기가 어디였죠? 신민당 당사가 구로구 마포구에 있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당시에 마포 경찰서장이 이제 경찰들을 대동하고 와서 이걸 해상시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김영삼 씨가 나와가지고 총재로서 나와가지고 그 서장이 따위를 때려요. 여기 있는 여군 다 죽일 셈이냐고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대공분실 남영동으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때 이제 끌려가면서 엄청난 고초를 김영삼 씨도 당하게 되고 그런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전에 불과 얼마 안 됐죠. 김영삼 씨 돌아가신 지가. 김영삼 씨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에 이 YH 여공들이 참석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건이 사실 부망쟁의 그 어떤 키가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맞아요. 살해당했잖아요. 그게 이제 부망쟁으로 이어지는 촉발이잖아요. 거예요. 이게 당신보다 어린 여공, 이 당시에 이제 죽었던 여공이에요. 여공이 야당 당사,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하다 죽었다. 사이다 병 조각으로 스스로 손목을 긋고 3층에서 뛰어내렸다는 정부의 발표를 당신은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공들은 너무나 뭘 잘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견디길 잘하는 사람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걸 견디기 어려워서 뛰어내렸다? 스스로 손목을 긋고 밤에 타이밍 두 알을 먹고 눈을 뜨고 미싱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YH 사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면요. 1979년에 있었던 사건이 8월 9일부터 11일까지 불과 3일이에요. 3일간. 가발 업체였던 YH 무역 여성 노동자 190명이 회사 운영 정상화와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 마포구 시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인 사건입니다. 부마 민주항쟁에 촉발을 일으킨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8월 11일 새벽에 기동대가 시민당사에 들어가요. 그때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했던 일화가 있고요. 그 당시에 한 명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사망한 여공을 경찰에서는 스스로 손목을 긋고 3층에서 뛰어내렸다라고 보고를 했죠. 실제로 죽여서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들은 뭘 위해서 농성했어요? 아주 근본적이라고 한다면 살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살기 위해 YH 무역이 그 당시에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맞아요. 미국에다 호텔을 사서 미국에다 전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직원들 나중에 퇴직금도 안 주고 맞아요. 월급도 제대로 파업해버렸죠. 그냥 폐업해버렸죠. 그렇게 한 거야. 나중에 폐업해버렸죠.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정부는 그냥 YH 무역만 편들고 노동자 편은 전혀 들지도 않고. 그리고 또 빨갱이로 몰아갔죠. 빨갱이로. 간첩의 소행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몰아갔는데 당시에 아마 지금 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당시에 어렸으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사회과학 운영위원회를 할 때 대학에서 그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 뭐였냐면 이 YH 무역의 회장이죠. 뭐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회장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호텔을 호텔 짓고 사업, 네. 호텔 사업을 하고 엄청 큰 아파트도 짓고 아니 그 건물을 사서 거기에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아가지고 그분이 얼마까지 사셨는지 아세요? 언제까지 살았어? 95세. 그래도 사람 예. 용봉이면 오래 살아요. 너무 용봉이면 오래 살아요. 너무 95세까지. 예, 사셨다. 마음이 아프다. 그렇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참 하늘도 무심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주 같은 사람은 신이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믿을 수가 없을 때가 많아. 그런가 그런 상황을 보면 전두환이 그렇게까지 정정하게 살아 있는 상황을 5.18 이후에도 그런 상황을 보면 신이 있다고 전두환이 그러니까요. 신이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원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처음에 봤던 1장에서 봤던 이야기예요. 혼들은 자신의 육체주의를 맴돌아요. 원래 혼들은 사라져야 되는데 자신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 한강씨의 상상이죠. 근데 주변을 맴돌아. 그러면서 끊임없이 질문하죠. 네. 누가 나를 죽였지? 왜 죽였지? 물어보고 싶어. 왜 나를 죽였냐고. 귀신은 다 안 되는데. 그게 원한이죠. 그러니까 그게 원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원한. 산다 주변을 돌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니 자신의 시체. 자신의 몫. 자기를 자기 시체를 내려다보면서 근데 그 이야기는 그냥 상상이죠. 근데 그걸 뭘 표현하려고 한 거예요? 뭘 표현하려고 한 거예요? 이유 없이 죽은 이유 없는 원한을 표현하려고 한 거예요. 원한. 원하는. 네. 이유 없는 자기의 분노 서린 죽음. 네. 그게 원한이죠. 네. 자기 마음 감정 속에 끊임없이 담겨 있는 어떤 억울한 심경 이런 것들이 원한이에요. 원한은 마치 혼이 자신의 육체를 떠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 원한을 표현했던 거죠. 1장에서는. 근데 이 장에서 선주에게는 원한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볼까요? 이제 노조 활동을 하면서 이 노조에서 이 노동 파업을 하는 상황에 끔찍한 이제 그런 폭력을 당하게 돼요. 당신의 배를 밟고 옆구리를 찼던 사복 형사의 얼굴을 당신은 잊지 않았다. 중앙정보부가 구사대들을 직접 교육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그 폭력의 정점에 군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당신은 긴급조치 구호의 의미를 이해했고 대학 정문에서 스크럼을 짠 학생들이 외치는 구호를 이해했다. 이어서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 신문 속 퍼즐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이 당시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자신들이 교육을 통해서 뭘 알고자 했는가, 그 내용을 여기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 이 책에 보면 잠깐 이제 지금은 사라진 용어예요. 구사대라는 용어가 나오죠. 회사를 구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예전에는 썼던 용어인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오히려 어용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어용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예전에는 구사대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회사를 구하기 위하여 모인 무리, 파업 파괴자, 파업에 동참하지 않거나 파업에 동참한 사람들을 린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사대. 근데 이 구사대를 직접 교육했던 사람들이 중앙정보부 당시에는. 그래서 회사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회사가 파업할 것 같다라고 하면 당시에 이 상공회의소에다 이제 회장이 그 회사의 오너가 연락을 해요. 우리 지금 노조가 파업을 할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상공회의소에서 중앙정보부에다가 요청을 해요. 그러면 사법경찰들이 들어와. 사법경찰들이 들어오는데 보통 바이어, 뭐 업체, 파트너 업체 뭐 이런 이름으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회사에 있으면서 잠시 이 회사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간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들어와. 그래서 같이 회식도 시켜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들하고 서로 나포를 형성해요. 그 중에 자기 말을 잘 듣고 또 뭐랄까 뇌물이 먹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봉투를 주거나 아니면 뭐 선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주면서 나중에 이제 파업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우리한테 좀 알려주고 주동자가 누구인지 어떤 계획을 짜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우리가 대책을 미리 마련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구사대예요.
구사대는 정부하고 사측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당시에는 국가에서는 그걸 부정했어요. 중앙정보부가 구사대를 구스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당시 정보부에서는 국가에서는 부인했죠. 이거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사기업이잖아요. 공기업들이 아니에요. 사기업이니까 사기업에는 시장이니까 국가가 개입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개입이 안 돼요. 국가가 개입하면 그건 시장 침해야. 그래서 공정무역에 걸리게 돼요. 세계 공정무역에도 걸리게 되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회사가 폐업을 했거나 그 다음에 회사의 오너가 직접 회사의 그 문제 때문에 뭐 감금돼 있다거나 이랬을 때 자기가 직접 요청을 하게 되면 그때 사측에서 이제 와서 그 중앙정보부나 공권력이 투입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죠. 뭐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서 80년대, 90년대를 겪으면서 여기에 이제 용산 참사 얘기도 잠깐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그 국가가 사측의 편을 들어서 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모습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죠. 우리 지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난 대통령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죠. 이명박 얘기했네요. 지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해요? 극렬분자들, 반사회주의자. 그런 사람들 뭐예요? 노조. 박정희가 안 죽었으면은 부마에서 5.18이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때 뭐 차지철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네. 캄보디아에서는 뭐 100몇 명도 죽였다는데 우리는 왜 못 죽입니까?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이야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박정희가 죽은 바로 그런 것을 것들, 안 내린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상황들을 겪은 선주예요. 그런 상황들을 겪고 이제 79년이잖아요. YH 무역 사건이. 79년. 그 79년, 그 다음에 80년이에요. 다 바로 다음에. 그리고 부마항제 주동자들이 다 사형되지 않았어요? 아니 아니야. 다 거기에서 맞아요. 이제 다 일어나려고 했는데 박정희가 그날 저녁에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나와요 이제. 11.6. 그 이튿날 기억령을 내리려고 그랬어요. 예, 지금 11.6이 얘기가 나와요. 11.6 얘기가. 이 세 개 다 나와요.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대통령이 돌연히 죽은 10월, 당신은 자문했다. 이제 폭력의 정점이 사라졌으니 더 이상 그들은 옷을 벗어들고 울부짖는 영웅들을 끌고 가지 못하는가? 그 우리를 그렇게까지 핍박하던 대통령이 죽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문민정부 시대가 오는가? 넘어진 여자의 배를 밟아 창자를 터뜨리지 못하는가? 실제로 당시에 선주는 옆구리를 맞고 탈장이 돼서 병원에 들어갔던 거예요. 박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다는 젊은 소장, 뭐 우리 얘기했던 차지철이죠. 장갑차를 이끌고 서울에 입성하는 것을 곧이어 중앙정보부장을 겸직하는 것, 이건 이제 전두환에 대한 이야기죠. 겸직하는 것을 당신은 신문을 통해서 지켜보았다. 대통령이 죽었는데 또 똑같은 대통령이 장갑차를 타고 들어온 거죠. 더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이죠. 잔인한. 그러니까 당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특히 이 사건들의 드러난 일면이 아니라 그 내면을 알고 있었던 대학생들, 교수들, 그 다음에 뭐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은 눈을 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든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막아야만 국가가 그래도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도 아주 무서운 일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아요.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주 이상한 일이지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잭은. 자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왜 우리는 이 독재자들을 그리워하는가? 독재 시절을 그리워하는가? 특히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소비에트 연방 안에 있던 학자들 중에 소비에트 연방, 소련 시절을 그리워하는 그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이 독재자들을 그리워하는가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독재자가 죽는다는 것은, 독재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모두 다 자유가 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울타리 안에 있다가 자유로운 상황이 됐을 때 그들은 혼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갈 길을 알려주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독재에 길들여져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재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도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혼란스럽다는 거야. 근데 이 혼란은 우리한테 아주 좋은 혼란이에요. 자유로운 혼란이잖아요.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로운 혼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뭐로 받아들여? 두려움으로 받아들인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책 중에 주제 사람하고의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이 있었죠. 네. 기억해보면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모두 눈이 멀어버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다 눈이 멀어버렸고 우리를 감옥 가두고 있던 이 감옥 문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수용소 안에는 이미 불이 나서 바깥으로 다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 눈먼 사람들이 밖에 나가자마자 다 어떻게 해요? 그 책에 보면 기억이 안 나.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벽에 붙어서 밤을 새요. 기댈 데가 없어. 바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자기가 유일하게 기댄 자기를 가두고 있던 그 벽에 기대서 잠드는 장면이 나오죠. 주제 사람하고의 그 놀라운 표현력을 보면 지제기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느껴지죠. 왜 우리는 독재자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가? 너무 혼란스러움이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두려움으로 바뀔 때 사회가 마치 아비규환이 될 것처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임선주가.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아. 두려웠죠. 그렇지 않아요?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아. 임양은 신문이 그렇게 좋아? 광주에 내려와서 이제 임양이 가까스로 이제 터진 배를 치료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서울에 있기 싫어.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야겠다. 광주로 내려와요. 그리고 광주에서 내가 서울에 있을 때 배운 게 미싱하는 일이었으니까 양장점에 취직을 하게 됐죠. 양장점에 취직해서 일을 하는데 자기가 매일같이 뭘 읽어? 아침마다 신문을 읽는 거야. 근데 실제 양장점 주인은 그걸 그렇게까지 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임양은 신문이 그렇게 좋아? 아침마다 그걸 읽고 있으니, 쉴 때마다 그걸 읽고 있으니. 중년의 재단사는 당신을 놀리곤 했다. 신문 그렇게 봐서 뭐 하려고? 뭐 이런 거죠.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1장에 보면 제가 그때도 아주 무서운 일이지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동호가 정대를 놓치고 난 다음에 정대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가까스로 피해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뭐 해달라고 그래요? 안마 해달라고. 광주에서 그것도. 중년의 재간사는 당신을 놀리곤 했다. 그냥 일이나 잘 열심히 하면 되지 뭘 신문 같은 걸 읽고 세상을 알려고 해. 뭐 이런 그런 아니한 생각. 왜냐하면 우리를 이끌어주는 건 누구니까? 권력이니까. 우리를 이끌어줄 거야. 좋은 길로. 그 당시에는 심지어 경제가 어떻게 해요? 박정희가 했던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먹고 살기 좋습니다. 네. 뭐 이렇게 국토 개발 5주년 계획, 5개년 계획. 계속 연장을. 네. 새마을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실제 국부가 쌓여요. 사람들이 살기가 어느 정도 좋아져. 좋아졌죠. 네, 좋아져. 그런데 살기 좋아지는 게 우리가 탄압당해도 된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아요. 인간이 동물에게 마음껏 음식을 준다고 해서 가둬놓은 동물들에게 올바른 대우를 하는 것이냐? 동물원에다가 야생동물을 가둬놓고 먹이를 마음껏 주니까 이들이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냥 그렇게 좋아. 지금 일 잘 되고 경제가 좋아지고 사회에 화기애애하고 스포츠도 하고 이제 올림픽도 할 거고 아시안 게임도 할 거고 국제적으로도 위상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신문도 보지 않는 거죠. 젊어져 컸어. 그렇게 장글씨가 안경도 없이 베고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임양에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시에 뭐 우리가 얘기했지만 1장에서도 2장에서도 얘기했지만
광주의 모든 불이 다 꺼졌다는 거 아니에요. 도청만 빼고, 도청과 상무대만 빼고 광주의 모든 불이 꺼졌다는 거 아니에요. 불이 켜져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서 죽인다, 계엄군이. 그러니까 모든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그 임선주가 뭘 해요? 남아서 자기가 끝까지 남잖아요. 뭐 해요? 메가폰을 들어요. 사람들에게 나와달라고. 지금 광장으로 모여주세요. 지금 계엄군이 오고 있습니다. 그 밤에, 새벽에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해요. 근데 아무도 나오지 않죠. 사람들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누구 죄를 사하고 난 사하고 싶지도 않아. 사함을 받고 싶지도 않고. 이 얘기를 왜 하게 됐겠어요? 임선주가.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있죠. 이 이야기를 보면.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계엄 해제, 노동상권 보장, 차창 아래 길게 걸어놓은 흰 현수막에 파란 매직으로 쓴 글씨가 보였다. 그 광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광장에서 그 젊은 여웅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프랜카드를 붙여놓고 그 프랜카드에다가 계엄 해제와 노동상권 보장을 적어놨다는 거야. 당시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이야기들을 그 노동자들 17, 18살 노동자들이 왜 선주는 그렇게 힘들어 했을까요? 바로 생시보다 선명한 꿈 때문이에요. 오히려 생시는 잊을 수 있어. 열심히 일하면 일에만 몰두해 있으면 다른 생각이 안 되니까. 녹취라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을 적는 게 아니죠. 남들이 한 말을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돼. 남들이 한 말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을 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선주가 왜 녹취를 했을까? 그 고단한 작업을 했을까? 라고 생각하면 기억하기 싫어서. 자꾸 기억이 되니까. 그 기억을 잊기 싫어서 남이 한 말만 듣고 그걸 옮기는 작업만 했던 거죠. 그 일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일할 수 없는 시간에조차 자유롭지 못해. 바로 뭐 때문에? 꿈 때문에. 잠은 자야 되잖아요. 수백 조각의 쇠비늘을 덧댄 것 같은 갑옷을 입고 당신은 고층 건물 옥상에서 떨어진다. 머리부터 바닥에 부딪혔는데도 죽지 않고 다시 비상계단을 걸어오른다. 꿈의 이야기, 꿈 얘기예요. 끊임없이 죽는 꿈이야. 계속 죽으려고 떨어지는데 몸이 온통 단단한 갑옷으로 쌓여 있어가지고 죽지도 않아. 다시 옥상에서 서슴없이 낙하한다. 이번에도 죽지 않고 비상계단을 오른다. 이게 벌이지 뭐예요? 살아남은 자의 벌이지. 한 번 더 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높은 데서 떨어지는데 갑옷이 무슨 소용이야? 한 겹 꿈을 열고 나오며 당신은 자신에게 묻는다. 그러나 깨어나는 대신 다음 겹의 꿈으로 스며들어간다. 거대한 빙하가 당신의 몸을 내리누른다. 고체인 당신은 으스러진다. 몸이 부서지는 꿈을 꾸는 거죠. 빙하 아래로 흐르고 싶다고 당신은 생각한다. 차라리 사라져버렸으면 바닷물이든 석유든 용암이든 어떤 액체가 되어서 이 무게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 길밖에 없다. 내가 이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악몽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기억들이 조용히 당신의 머리맡에서 당신의 잠을 기다리고 있다. 잠잘 때조차도 휴식하지 못하는 이 선주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이 살아가는 게 벌이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죠. 이런 표현이에요. 차라리 삶은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불교적인 의미로라도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불교적인 의미의 추상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이건 뭐라고 얘기해요? 생시보다 선명해. 매일같이. 이게 살아남은 자의 고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삶의 무게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당신은 자신에게 물은 적이 있다. 잘 살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야? 일하고 있고 또 그럴듯한 시민사회 운동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남을 위한 일이야. 환경을 위한 일이고 그럴듯하죠.
물론 박봉이어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을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그리고 밥도 먹어요. 잠도 자지요. 일도 하고 심지어 결혼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오래 가진 못했지만 잘 살고 있잖아.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당신은 자신에게 물은 적이 있다. 모든 게 지나갔지 않은가? 이미 과거 아닌가? 지금 우리도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진짜 당하지 네. 다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박근혜도 지나가고 윤석열도 지나갔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 기억이 가지고 있는 선명함 때문이지. 기획이 문제. 네, 그 기억의 선명함 때문에 떠올리기만 해도 아직도 마음속에서는 뭔가 뜨거운 게 여기 걸려가지고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 그 사람이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데 판사는 오히려 그 사람의 손을 거들어주고 있고 검찰들은 모두 다 한패가 되어가지고 그들에게 호통을 듣고 있어요. 네. 뭐가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대통령께서 내려왔잖아. 대통령이 처음에 가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다고 해요? 사람들을 불러다가 집에서 파티를 했대잖아요. 술 파티를 하면서 매일 했대 매일. 네, 술 파티를 하면서 뭐라고 했다고 해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대통령 3년 하든 5년 하든 그게 그거지 뭐.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기고 돌아왔다. 참 그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기억으로 남게 되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잘 살고 있잖아. 그런 거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면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묻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죠? 다 지나간 과거잖아. 당신에게 고통을 줄 가능성이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당신 스스로 깨끗이 밀어냈지 않나. 그들과 상관없이 아예 살고 있지 않은가, 지금은.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성인 누나가 얘기해요. 야, 그거 잊고 이제 좀 우리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것, 새로운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이제 네 삶을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성인 누나가, 성희 언니가.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잊고 가는 게? 용서하고 가는 게? 라고 묻던 성희 언니의 침착한 목소리를 당신은 기억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생각에는 무슨 권리로 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는 거야. 라고 당신이 이를 악물며 물었을 때였다. 당신이 뭘 한다고? 그쵸? 그날 내가 겪었던 사건에 대해서 당신이 뭘 한다고 용서를 하느니 마느니 잊고 지나가자느니 새 삶을 살라느니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할 수 있겠냐? 이 표현이죠. 그래서 임선주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그래도 노동자 성을 깨우쳐주고 자기가 신문을 읽게 만들어준 사람이잖아요. 성인 언니는. 근데 그 성인 언니가 나한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권리로 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는 거야? 라고 당신이 이를 악물며 물었을 때였다. 그래서 점차 둘 관계가 소원해져요. 둘이 아예 연락을 안 하게 되는 단계까지 가죠. 다 밀어내버린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당신에게 고통을 줄 가능성이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당신 스스로 깨끗이 밀어냈지 않나. 심지어 남편을 보면 자기가 받았던 고문이 생각나는 거야. 남성들에게 받았던 고문이 생각나는 거야. 그 치욕스러운 고문이. 그러니까 남편도 그냥 사랑으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다 밀어내요. 모든 걸 다 밀어내는 거예요. 이어 대답하던 성희 언니의 차분한 얼굴을 당신은 지난 10년 동안 용서하지 않았다. 나라면 너처럼 숨지 않았을 거야. 성희 언니가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나가서 얘기해야지. 살아남았잖아. 근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성희 언니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주가 그녀는 또박또박 말했다. 나 자신을 지키는 일로 남은 인생을 흘려보내진 않았을 거란 말이다. 어떻게 보면 이 성희 언니의 이야기는 다 맞는 말이죠.
고통을 겪고 그런 사람들에게 뭐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뭐뿐이 없어요. 과거 지사니까 잊고 그쵸, 새 삶을 살아라. 그래야 너도 살고 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억도 남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사람들에게 알리고 역사로서 기억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뭐가 없어. 그 고통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간절한 외침과 외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음의 눈동자 같은 열일의 다리, 당신이 탄 소형 트럭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대부분의 방송은 여대생들이 했다. 아까 이야기한 것, 그 계엄날, 계엄군이 들어오는 날에 대한 거예요. 달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고, 당신이 탄 소형 트럭, 그 위에서는 여대생들이 목소리 외쳐서 사람들에게 독려하고 있어요. 광장으로 나와주세요. 도청으로 모여주세요. 도청과 광장으로 모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그들이 총을 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을 켜주세요. 여러분. 당신은 40여 분 동안 메가폰을 잡았다. 다들 너무 목소리가 크게 외쳐서 목이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내려놓으면 그 다른 사람, 다음 사람 메가폰을 잡고 또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광주 시내를 돌아다닌 거죠. 소형 트럭을 타고. 캄캄한 창문들을 향해 누구의 기척도 느껴지지 않는 골목을 향해 말했다. 제발 불이라도 켜주세요. 여러분이 목격자라고. 여러분, 동트기 직전에 체포된 뒤 여자들은 광산경찰서 유치장으로 갔고 운전을 맡았던 청년은 상대로 끌려갔다.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선주는 이제 총기를 하나 받았어요. 지급받았어요. 그래서 실제 총을 어떻게 쏘는지 알았지만 총을 한 발도 쏘지 않아요. 본인은. 그런데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다른 여자들이 있었던 경찰서 유치장으로 가지 않고 당신은 여대생들과 따로 수감되었고 보안부대로 이송되었다. 그곳에서 당신은 이름 대신 빨갱이년으로 불렸다. 과거 여공이었고 노조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17살 때 있었던 노조 활동의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병원 치료도 받았고 그랬으니까 그것 때문에 얘가 여기 또 왔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가혹하게 뭐 북한의 지령을 받았냐, 지금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말 아니에요? 북한의 지령을 받았냐, 사회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네가 이 일을 주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런 취조를 당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뒤에는 너무 끔찍해서 사실 여러분도 읽기 힘드시고 대부분 이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포기해요. 특히 여성들은 많이 포기하죠. 너무 끔찍한 그런 장면들, 트라우마 같은 것들로 남게 되니까. 근데 어떻든 이 선주라고 하는 한 개인이 왜 삶을 벌로 느끼게 되었는지, 살아있는 것 자체를 벌로 느끼게 되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 기억이 어때야 돼?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문학적으로도. 그래서 한강 씨는 최대한 이 선주를 분노하는 사람으로 그리지 않았어요. 이 책에 살아남은 자들이든 죽은 자들이든 누구도 분노하지 않아요. 네. 오히려 차갑고 냉정하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증언 문학으로서의 가치 같은 것들을 우리한테 좀 더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